국내 유동성은 극단적으로 수축이 됐었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 결과로 사실은 지난해 그 하반기 말쯤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터졌어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조만간 어디에선가 터져서 각국에 전염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경기도 급격하게 하강한다. 어쩌면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고요.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을 수립했다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경제병리학으로 지금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내는지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수립하는 것이고, 또한 이 경제 원리를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경제 병리학이거든요. 그걸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망해 보면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를 1995년도부터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재발 기후위기를 기원한다 이런 거, 또 19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 이제 2007년 1월에는 한보 사태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예측들을 해서 유명해졌고요. 또 2008년에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도 4월 달에 당시에 어느 한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로 제가 좀 유명세를 좀 탔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까운 앞날이라도 이렇게 가늠해 보려면 어떤 일이 발단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2022년 10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2천억 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본원통화의 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다른 업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비록 물밑에서지만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당시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75% 더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금리를 노리고 우리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율도 한때 1,460원을 돌파할 정도로 고환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이 달러가 강세니까 국내 금융자본과 국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몰려갔어요.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그 바람에 국내 유동성은 극단적으로 수축이 됐었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 결과로 사실은 지난해 그 하반기 말쯤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터졌어요. 실제로 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금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다만 그 기간이 짧았어요. 깊이도 얕았고, 그래서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걸 간과를 했어요.
물론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 1.1%를 기록하면서 이게 상승으로 돌아섰고 2분기에는 지금 정부 발표로는 이제 0.6%. 참 희한한 거는 그동안에는 한국은행이 연율로 환산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를 다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싹 빠졌어요. 연율로 환산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안 돼요. 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해야 경기 상승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늦은지 혹은 경기가 부진한지 혹은 호조인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자꾸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해요. 근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를 해요. 올해 지금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2%를 약간 넘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추정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조만간 어디에선가 터져서 각국에 전염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경기도 급격하게 하강한다. 어쩌면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쳐요. 왜냐하면 통화는 신용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용 승수의 2배만큼 변동성이 커요. 경제 변수 중에서는 가장 크죠. 그래서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치는데 이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또 반드시 거쳐요. 이거는 제가 규명한 게 아니고 킨들버거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700년 동안의 금융위기 역사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광기가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광기가 왜 패닉으로 필연적으로 발전을 하는지 그리고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초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규명을 못 해놨어요. 제가 그걸 해놨다고 주장을 하면서 경제병약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재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형 재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재산형 재화들이에요. 재산형 재화는 최소한도 5년에서 6년의 저축을 해야 비로소 수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는 가격이 못 올라요. 그 사이에 일반 재화들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반 재화 물가를 따라가야 하니까 이 가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2, 3년 더 저축해야 될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그 수요에 참여하게 돼요. 2, 3년 더 저축해봐야 그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왔다는 걸 의미를 해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면 당연히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광기예요.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져서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이미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요가 공동화될 때, 수요가 없어진 때가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요. 그러면서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에요. 가격과 거래량이 줄어들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 화폐예요. 그래서 이 유사 화폐들이 거래량도 줄고 또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금액이 크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해요.
그럼 가격은 폭락을 해요. 수요가 거의 없어지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붕괴예요. 이게 금융위기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어떤 단계냐? 그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8년, 19년, 20년에는 광기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패닉이 벌어졌고 2022년에는 붕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서는 이게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금매물이 모두 소화가 되니까 지금 가격이 물론 등락하고는 있는데 그 폭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장기 정체기는 한 6년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만약에 우리 경제를 덮쳐온다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더블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려면 이제 경제학의 전반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중대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경제 지표인가는 이상하고 중대한 변동을 보여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중대한 변화를 보이는 게 환율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경상수 적자가 대규모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같이 수출이 급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298억 달러였어요.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유입된 거예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고 우리 원화 가치는 상승해야 돼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폭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환율이 경제에 큰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환율이 급상승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첫째는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내 금융자본들도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려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자본들도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2%가 더 낮아요. 그래서 국내 저축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수축이 돼요. 국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금융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이 환율 변동이 국내 경기 변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고 싶으시면 우리 환율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시면 돼요.